결혼 5년 차 부부인 정우와 서연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38살로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서연은 34살로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사무직 회사원으로 꾸준히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두 사람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각자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영화를 보러 가거나 집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서연의 생활 패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예전보다 외출이 부쩍 늘어났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스트레스라서 친구들과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고 했죠. 정우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5년째 접어들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진 만큼 각자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연은 주말마다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으러 가거나 쇼핑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아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는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외출이 점점 더 잦아졌고 집에 있는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서연은 다음 날 약속이 있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토요일 아침이면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죠. 정우는 아내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서연은 이미 친구들과 약속이 잡혀 있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우는 조금씩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것도 권태기의 한 부분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예전과 달리 집에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화면을 정우가 볼 수 없게 각도를 틀어서 보는 일이 많아졌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정우는 이런 변화들을 눈치챘지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내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됐고 자신의 불안이 단순한 기우일 거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어느 금요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더 들뜬 표정으로 정우에게 말했죠. 이번 주말에 친한 여자 친구와 함께 1박 2일 캠핑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싶다는 것이 서연의 설명이었습니다. 정우는 조금 아쉬웠지만 아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한다면 말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그날 저녁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캠핑 의자와 침낭을 차 트렁크에 실었고 간단한 옷가지들을 배낭에 넣었죠. 정우는 서연이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왠지 모를 찜찜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캠핑장 위치를 물어보는 정우에게 경기도 어느 곳이라고 대충 답했고 친구가 예약했다며 자세한 설명은 피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서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정우는 창문 너머로 아내가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서연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정우는 혼자 남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주말 내내 혼자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아내가 편히 쉬고 오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날 하루를 집에서 밀린 드라마를 보며 보냈고 일요일에는 부모님 댁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고 왔습니다. 서연은 일요일 저녁 9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서연의 모습은 정우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캠핑을 다녀온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피곤해 보였고 표정도 어두웠죠. 정우는 서연에게 캠핑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좋았다고 짧게 답했을 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캠핑장 풍경이나 친구와 나눈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을 텐데. 이번엔 달랐죠. 서연은 씻고 오겠다며 욕실로 들어갔고, 정우는 아내가 가져온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렁크에서 캠핑 의자와 침낭을 꺼내는데, 그 사이에서 낯선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남성용 스포츠 장갑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장갑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은 장갑을 끼지 않고 아내 손은 장갑을 낄 만큼 크지도 않았죠. 정우는 친구 남편이나 다른 캠핑객의 물건이 섞인 걸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정우는 문득 차량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의 차에 올라탄 정우는 내비게이션의 최근 목적지 기록을 열어봤죠. 그런데 거기에 찍혀 있는 주소는 서연이 말했던 경기도의 캠핑장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깊숙한 곳의 오토 캠핑장이었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분명 경기도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강원도까지 갔던 겁니다. 거리로 따지면 2배는 더 먼 곳이었죠. 정우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친구가 장소를 바꿨을 수도 있고, 서연이 그냥 대충 말한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용 장갑과 맞지 않는 목적지라는 2가지 의문은 정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왔지만 서연에게 바로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서연은 금방 깊은 잠에 빠졌지만 정우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죠. 아내가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2사람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정우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출근길 내내 주말 동안 발견한 것들에 대해 생각했고 점점 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정우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서연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이 캠핑을 함께 갔다던 친구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기로 한 겁니다. 정우는 서연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미현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현은 정우의 전화를 받고 반가워하며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죠. 정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주말에 서연이랑 캠핑 잘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현의 대답은 정우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미현은 전화기 너머로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는 주말에 캠핑을 간 적이 없다고 했죠. 오히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집에서 쉬지 못하고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캠핑은커녕 밖에 나갈 시간조차 없었다는 게 미연의 설명이었습니다. 정우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미현과 캠핑을 간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미현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 말이죠. 정우는 최대한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아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우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나 오해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서연은 분명히 미현과 캠핑을 간다고 했지만 미현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정우는 아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연은 누구와 캠핑을 간 걸까요? 남성용 장갑과 강원도 산골의 캠핑장. 그리고 친구의 이름을 빌린 거짓말까지 모든 것이 한 가지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서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저녁을 먹은 후 각자의 시간을 보냈죠.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주말에 있었던 일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정우는 일찍 퇴근해서 서연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정우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정우는 혼자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서연의 차에 올라탄 정우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주말 날짜의 영상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연이 혼자 운전하는 모습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캠핑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녹화된 영상에서 정우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서연 옆으로 한 남자가 다가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차량 내부 음성도 함께 녹음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서연과 그 남자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텐트는 내가 들게요 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번엔 계곡 쪽 먼저 가요라는 서연의 대답도 이어졌죠.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여행을 함께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블랙박스 화면을 멈춰 세우고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지만 각도상 얼굴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건 분명 남자의 목소리였고 서연은 그와 함께 캠핑을 간 겁니다. 정우는 블랙박스 영상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차량이 캠핑장으로 이동하는 장면, 주차하는 장면, 그리고 짐을 내리는 장면까지 모두 녹화돼 있었죠. 내비게이션 화면도 영상에 함께 나왔는데, 목적지는 강원도 산골의 계곡 근처 오토 캠핑장이었습니다. 정우가 며칠 전 내비게이션에서 확인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정우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다른 남자와 함께 주말을 보낸 겁니다. 정우는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에 복사해 저장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메모리 카드를 다시 블랙박스에 넣고 차에서 내린 정우는 주차장 벤치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때에 행복했던 기억들,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연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정우가 일찍 퇴근한 걸 보고 몸이 안 좋냐고 물었지만 정우는 그냥 일이 일찍 끝나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아직 서연을 추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남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고, 정우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편히 잠든 서연을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블랙박스에 찍힌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서연은 그와 어떤 관계일까요? 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켜고 서연의 SNS 계정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계정은 최근 몇 달간 업데이트가 거의 없었고 특별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죠. 정우는 며칠 전 트렁크에서 발견했던 남성용 장갑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본 남자의 손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정우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노트북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서연은 집에서 가끔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곤 했는데
클라우드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죠. 정우도 예전에 서연과 가족 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서연이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서재로 들어가 서연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우는 클라우드에 접속했습니다. 최근 업로드된 사진 폴더를 열어보니 지난 주말의 사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캠핑장 입구에서 찍은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텐트가 설치된 모습이었죠. 세 번째 사진을 열었을 때 정우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텐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누군가의 후드 티셔츠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프레임 밖으로 나가 있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후드를 입은 남자의 팔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그리고 그 팔에는 독특한 문양의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문신은 기하학적 패턴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고 팔뚝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들도 계속 확인했죠. 캠핑장 풍경 사진들 사이사이에 서연의 얼굴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진에는 캠핑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와인 잔이 찍혀 있었고 배경으로 남자의 손이 일부 보였는데 역시 같은 문신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서연은 이 남자와 단순히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함께 캠핑을 간 겁니다. 사진 속 서연의 표정은 정우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밝고 행복한 모습이었죠. 그 사실이 정우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정우는 노트북을 끄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연이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정우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식탁에 앉았죠. 서연은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정우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사진들로 가득했으니까요. 저녁을 먹는 내내 정우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정말 5년을 함께한 아내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죠. 식사를 마친 후 정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까 저장한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신이 있는 팔 부분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죠. 이 문신이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문신의 패턴과 위치를 토대로 SNS에서 비슷한 문신을 한 사람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검색을 계속했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되어서야 정우는 지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다시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갔죠. 정우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 문제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우는 서연의 회사 관련 SNS 계정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팔로우하는 사람들, 서연과 함께 찍힌 사진에 태그된 사람들, 회사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의 계정을 모두 확인했죠. 점심때가 되어서야 정우는 마침내 그 문신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의 회사 동료로 보이는 한 남자의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팔뚝에 정확히 같은 문양의 문신이 보였죠. 정우는 그 계정의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윤태민이었고 나이는 32살, 직업란에는 서연과 같은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윤태민의 다른 게시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SNS에는 캠핑 장비 사진들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고 최근에는 강원도 여행 사진도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연이 들고 있던 것과 똑같은 브랜드의 텀블러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정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윤태민의 과거 게시물들을 확인하니 몇 달 전부터 서연과 함께 찍힌 단체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팀 회식 사진이었고 서연과 윤태민은 같은 팀원이었던 겁니다. 댓글란을 보니 두 사람이 최근 함께 출장도 다녀온 것 같았죠. 정우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연은 회사 동료인 윤태민과 불륜 관계였고 주말 캠핑은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정우는 윤태민의 SNS 계정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연과 윤태민은 같은 프로젝트 팀에서 일하며 가까워졌고 그 관계가 업무를 넘어선 것이 분명했죠.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서연의 행동들이 이제야 설명이 됐습니다. 늘어난 야근, 잦아진 주말 외출, 휴대폰을 보는 태도의 변화. 모든 것이 불륜의 징후였던 겁니다. 정우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5년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죠. 정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당장 서연을 추궁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정우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들, 내비게이션 기록, 그리고 윤태민의 SNS 캡처 화면까지 모든 것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또한 서연이 미현과 캠핑을 간다고 거짓말한 사실도 미현과의 통화 내용을 메모로 남겨뒀죠. 오후가 되자 정우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전화를 걸었죠. 상담 변호사는 정우의 상황을 듣고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륜이 입증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상간남인 윤태민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다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정우는 상담을 마치고 다음 주에 직접 방문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연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하고 가방을 내려놨죠. 정우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서연은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게 윤태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요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어떠냐고 물었죠.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친한 동료가 있냐는 정우의 질문에 서연은 그냥 업무상으로만 지낸다고 말했죠. 정우는 서연의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윤태민이라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씻고 오겠다며 욕실로 들어갔고 정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정우는 서연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정우는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지갑과 화장품, 파우치 그리고 수첩이 들어 있었죠. 수첩을 펼쳐보니 업무 일정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짜에 작은 하트 표시와 함께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TM 윤태민의 이니셜이었죠. 정우는 수첩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가방을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정우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서연과 윤태민 생각뿐이었죠. 점심시간에 정우는 다시 윤태민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윤태민은 주말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더군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테이블 위에 2개의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진의 위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였죠. 정우는 그 카페가 서연이 주말에 간다고 했던 곳과 같은 동네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화요일 저녁 정우는 서연에게 다음 주말 계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토요일에 친구 만날 것 같다고 대답했죠. 정우는 어느 친구냐고 물었고 서연은 회사 동료라고 했습니다. 여자 동료냐는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수첩에 적혀 있던 그날이 바로 다음 주 토요일이었고 그건 윤태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으로 서연은 여전히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정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보여줬죠.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SNS 캡처 화면들을 본 변호사는 충분히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확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죠. 둘이 함께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소송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정우는 다음 주 토요일에 서연을 미행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정우는 서연이 샤워하는 사이 서연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잠금 비밀번호는 예전에 서로 알려줬던 번호 그대로였죠. 정우는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윤태민과의 대화방을 찾았고 최근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고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정우는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놨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정우는 회사에서 다음 주 토요일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날은 서연을 따라가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서연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서연은 내일 모레 토요일 계획에 대해 다시 언급했고 오후에 친구를 만난다고 했죠. 정우는 그렇구나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우는 일찍 잠에서 깨어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모든 진실을 확인하는 날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옆에 누운 서연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고 서연이 약속 시간이 오후 2시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오늘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9시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평소 주말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화장을 시작했죠.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서연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액세서리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11시쯤 서연은 정우에게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언제쯤 들어오냐고 물었고 서연은 저녁 때쯤 올 것 같다고 대답했죠. 정우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서연이 나간 지 10분쯤 지나 정우도 집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에 올라탄 정우는 서연의 차량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앱을 켰습니다. 예전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던 위치 공유 앱이었죠. 서연의 차는 이미 강남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연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는 주말 오전이라 그리 막히지 않았고 정우는 서연의 차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들키지 않을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서연의 차는 강남구의 한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호텔 맞은편 건물의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우는 호텔 입구가 보이는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죠.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서연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 서연이 호텔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죠.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한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윤태민이었습니다. 정우는 SNS에서 봤던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죠. 윤태민은 서연에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고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윤태민은 호텔 로비 안으로 들어갔고 정우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었고 사람들도 꽤 많아서 정우가 숨기에는 좋은 환경이었죠. 두 사람은 로비 한쪽에 있는 라운지 바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라운지 입구 근처의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서연과 윤태민은 구석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밝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죠. 정우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지만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했지만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라운지 반대편 입구로 돌아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라운지는 어두운 조명에 칸막이가 있어서 정우가 숨기 좋았죠. 정우는 두 사람의 테이블에서 두 테이블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칸막이 사이로 서연과 윤태민의 모습이 보였고 대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주문했고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했죠. 정우는 그 순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서연은 윤태민에게 몸을 기울이며 무언가 속삭였고 윤태민은 웃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는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라운지를 나서는데 윤태민이 서연의 허리에 손을 올렸죠. 두 사람은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뒤따라갔고 멀리서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걸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를 보니 12층에서 멈췄습니다. 정우는 프런트 데스크로 가서 객실 예약을 문의하는 척하며 12층이 어떤 객실인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12층은 스위트룸이라고 설명했죠. 정우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객실에 들어간 이상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죠. 정우는 오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고 라운지에서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호텔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차에 올라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쥔 채 깊은 숨을 몇 번 들이쉬고 내쉬었죠.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클라우드 사진, SNS 기록. 그리고 오늘 직접 목격한 장면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서연은 윤태민과 불륜 관계였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호텔 객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당장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우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정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신혼 때의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우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정우는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파일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한 사진들, 윤태민의 SNS 캡처 화면, 서연의 메시지 캡처,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과 동영상까지 모두 날짜별로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또한 서연이 미현과 캠핑을 간다고 거짓말했던 내용도 문서로 작성해뒀죠. 정우는 이 모든 자료를 USB에 백업하고 클라우드에도 업로드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7시쯤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정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8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화장이 조금 지워진 상태였고 표정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서연을 바라봤죠. 서연은 정우에게 다녀왔다고 인사했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정우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출력해둔 사진들과 증거, 자료들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텐트 앞에서 찍은 서연과 남자의 사진, 윤태민의 SNS 프로필, 그리고 오늘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나열했죠. 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물었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캠핑은 미현과 간 게 아니었고 강원도에서 윤태민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강남 호텔에서 만났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그런 서연을 보며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냥 업무상 가까워진 것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감정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윤태민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고 대화가 잘 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그 모든 말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얼마나 오래 자신을 속였냐고 말이죠. 서연은 석 달 전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석 달이나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서연은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었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물을 거라고 했죠. 서연은 울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정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정우는 미리 싸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당분간 부모님 댁에 머물 거라고 말했죠. 서연은 정우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우는 뿌리쳤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정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정우는 차에 올라타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지만 정우는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한 정우는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정우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정우는 그날 밤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정우는 회사에 휴가를 냈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출했고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니 소송에서 유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소송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정우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이혼 소송과 함께 윤태민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기로 했죠. 블랙박스 영상, 클라우더 사진, SNS 기록, 호텔에서의 목격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불륜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서연에게 정식으로 이혼 의사를 통보했고, 서연은 여전히 재결합을 원했지만 정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변호사는 일주일 내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연과 윤태민의 관계는 회사 내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다른 팀원이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두 사람이 업무 시간 외에도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됐고 출장 중 같은 호텔에 묵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죠. 회사 인사팀에서는 이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륜 관계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서연은 인사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회사 규정상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는 징계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기혼자인 서연의 경우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서연에게 팀 이동 조치와 함께 인사 경고를 내렸습니다. 서연은 현재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서 제외됐고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죠. 승진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윤태민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미혼이었지만 기혼자와의 불륜 관계로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윤태민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위원회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향후 2년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정도 함께 나왔죠. 윤태민은 회사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졌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됐고 복직 후에도 중요한 업무를 맡기 어려울 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이혼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정우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서연의 불륜이 혼인 파탄의 원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윤태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정우의 변호사는 윤태민이 타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우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죠. 윤태민 측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정우는 거절했습니다. 법정에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싶었으니까요.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는 정우와 서연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했고 서연 측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가 명확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죠. 서연은 법정을 나서며 정우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정우는 외면했습니다. 2달 후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청구는 인용됐고 재산 분할은 정우에게 유리하게 7대 3으로 결정됐습니다. 또한 서연은 정우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서연에게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윤태민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정우가 승소했습니다. 윤태민은 정우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후 서연은 정우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모든 걸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정우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부서에서 일하며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고, 윤태민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윤태민 역시 정직 기간을 마치고 복직했지만 예전 같은 입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이혼이 확정된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나와 새로운 원룸을 얻었고, 회사 일에도 다시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죠.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렸고, 주말에는 등산이나 운동을 하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정우는 더 이상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날 서연이 여자친구와 캠핑을 간다며 떠났던 주말은 정우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신호였습니다. 서연이 숨기려 했던 작은 거짓말 하나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죠. 남성용 장갑 한 켤레 내비게이션에 찍힌 다른 목적지. 그리고 블랙박스에 남겨진 목소리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정우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정우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